326년 전 조선의 기록 하나가 일본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밝히는 최초의 역사적 근거가 된 이 놀라운 발견이 일본 외무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300년 넘게 침묵 속에 묻혀온 조선의 이 기록으로 수백 년을 이어온 일본의 거대한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어떠한 권력도 무력했으며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불변의 법칙이 증명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발견하고 놀란 조선의 충격적인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 그 놀라운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크라우제. 독일에서 제국주의 시대 문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지난 15년간 동유럽과 아프리카 식민지 지도 왜곡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왔었습니다. 특히 19세기 독일 제국이 동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토착민들의 영토 기록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밝혀낸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베를린의 한 헌책방에서 제 인생을 바꾼 하나의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냉전 시기의 동아시아 정세를 연구하던 유럽 학자들이 수집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본 외무성에서 발행한 다케시마 관련 자료집을 우연히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겨봤어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똑같은 주장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단조롭고 일방적이었거든요. 마치 다른 목소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15년간 제국주의 문서들을 분석해왔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서술은 보통 반대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반대편 자료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국제학술지 번역 아카이브를 뒤지던 중 울릉도 검찰사 장한상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났습니다. 1696년 조선 숙종 때 장한상이 기록한 울릉도 사적이라는 보고서였어요. 처음엔 그냥 옛날 관찰 기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였습니다. 숙종 22년 4월 초 5일 강원도 월송포에서 출발하여 우산도에 이르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보고서는 자세히 읽어보니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상세한 해류 방향부터 그야말로 조선 과학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동쪽 바람이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남서 방향으로 강하게 흐르며 이때 우산도로 향하는 항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대 기상청 자료와 비교해봤어요. 거의 일치했습니다. 326년 전 기록이 현재 기상 데이터와 같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거리 측정은 더 놀라웠습니다. 울릉도에서 우산도, 즉 독도까지 420리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약 146km였습니다. 실제 독도까지의 거리는 약 141km였으니 오차가 5km도 나지 않았어요. 이건 거의 현대 GPS 수준의 정밀함이었죠. 방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양각도 29도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현대 측량 결과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통치 명령이었습니다. 우산도는 조선 관할이니 수토를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외인들이 침범하거든 즉시 쫓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독도 영유권의 실효 지배를 입증하는 1차 사료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러한 놀라운 기록이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승정원일기 같은 조선의 공식 기록에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데 일본 외무성 자료나 시마네현 문서, 일본 학계 논문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일본 측 자료를 수십 개 검토했지만 장한상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럽 각국의 식민지 지도 조작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독일이 아프리카에서, 영국이 인도에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어떻게 토착민의 기록을 무시했는지 연구해왔거든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흔한 역사 오류가 아니라 조선의 기록이 의도적으로 외면된 결과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라디오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록이 독일의 뒷골목에 묻혀져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국은 왜 이 귀중한 자료를 국제 무대에 꺼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밤새 뒤척였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역사 왜곡을 연구하고 밝혀왔던 학자의 양심으로 어느 나라든 진실이 묻히는 걸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한국행을 결심했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제 연구 커뮤니티의 장한상의 기록을 소개했습니다. 베를린 역사연구소에서 열린 원래 세미나였어요. 40여 명의 동료 학자들 앞에서 발표했죠. 수치 기반으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GPS처럼 정확하고 수토 결과가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중세사 전문가 마르틴 교수는 이런 정밀한 17세기 해양 기록은 유럽에서도 드물다며 놀라워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식민사 연구자 클레어 박사는 이 정도 정확성이라면 당시 조선의 측량 기술이 유럽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를 올린 지 이틀 만에 일본의 보수 역사 학자들과 타카하시 켄지라는 보수 유튜버까지 반박 자료와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외국인이 조작한 가짜 조선 자료의 진실이었어요. 타카하시 켄지는 20분짜리 영상에서 이건 울릉도 설화일 뿐이고 외국인이 한국 측 주장을 그대로 믿고 곡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장한상이라는 인물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란은 더 심했습니다. 외국인이 왜 한국 땅을 논하느냐? 독일놈이 역사 왜곡하고 있다. 가짜 자료에 속지 말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저를 한국 정부에서 매수한 용병학자라고 부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적 반응이 제 의심을 더 확신으로 바꿔줬으니까요. 진짜 반박할 근거가 있다면 수치와 사료로 대응했을 텐데 인신공격과 감정론으로만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댓글들을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이 올린 댓글이었어요. 경북 의성에 장한상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유품을 보존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장한상 선조의 영정을 문화재로 신청했다는 댓글도 있었죠. 더 놀라운 정보도 있었어요. 매년 향사를 지내고 있다는 내용,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 심지어 유네스코 등재를 검토받은 적이 있다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한국 내에서도 자료가 살아있다는 반박 근거였거든요. 저는 즉시 일본 외무성에 공식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 베를린 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정중하게 질문했어요. 국제 전문가로서 질문드립니다. 1696년 장한상이 작성한 울릉도 사적에 대해 일본 측 견해는 무엇인가요? 또한 장한상 보고서를 인용한 일본 측 사료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일주일 후 돌아온 답변은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켰어요. 고작 2줄이었습니다. 해당 사료는 우리 부처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무성의한 답변은 오히려 제 확신을 더 굳혔습니다. 정말로 숨기고 싶은 게 있구나 싶었죠. 만약 장한상의 기록이 정말 허구이거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당당하게 반박 자료를 제시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베를린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다. 나는 역사적 유산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침묵 속에 묻히고 있다면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 마침 유럽연합역사연구재단에서 아시아 영토 분쟁 관련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즉시 장한상 기록 연구 프로젝트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정됐죠. 이제 한국행 항공료와 현지 조사비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326년 전 장안상이 밟았을 이 땅에 제가 서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김유정 교수님이 안내를 맡아주셨어요. 서울대 사학과에서 조선시대 해양사를 전공하신 분이었죠. 교수님은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워하셨습니다. 외국 학자가 장안상에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도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서울대 고문원 자료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수백 년 된 고서들이 가득했어요. 김유정 교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숙종실록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숙종 22년 4월 기록입니다. 강원감사로 하여금 장안상을 울릉도수토관으로 파견하라는 왕명이 적혀 있어요. 실제로 한문으로 적힌 기록을 직접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승정원일기였어요. 장안상의 실제 출항 보고서와 귀환 보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5월 16일 월송포에서 출발해 17일 울릉도 도착, 19일 우산도 확인 후 측량 실시, 21일 귀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동국문헌비고였습니다. 여기에 장안상이 측정한 실측 거리와 해류 방향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김유정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울릉도에서 우산도까지의 거리 420리, 방향 해안각도 29도, 해류는 7월부터 9월까지 남서풍이 강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저는 현대식 계산기를 꺼내 환산해 봤습니다. 420리는 약 146km, 실제 거리 141km와 오차 5km 정도. 각도는 29도. 현재 측량 결과와 거의 일치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장안상 이후의 수토관들도 그의 기록을 반복적으로 인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유정 교수님은 여러 문헌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죠. 박세당, 이규헌, 조성명 등 후임 수토관들이 모두 장안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건 그냥 관찰이 아니라 측량이었어요. 현대 GPS 수준에 가까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유럽 제국도 이 시기엔 이 정도 정밀한 기록은 드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큰 자부심이겠어요. 저의 말에 김유정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학술 자료로만 남아 있었고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간헐적으로 언급될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장안상의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의성군에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장안상 관련 자료를 중요 사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록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말이에요. 장안상이라는 이름 석자가 더 이상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경북 의성으로 향했습니다. 장안상의 실제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분들이 326년간 어떻게 조상의 기록을 지켜왔는지 그 이야기가 무척 궁금했거든요. 김유정 교수님의 소개로 경북 의성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3시간을 달려온 시골 마을이었어요. 장안상의 실제 후손인 장민석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성의 한적한 마을 어귀에서 장민석 씨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분이셨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장안상 선조에 대해 외국 학자가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장민석 씨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시며 말씀하셨죠.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장안상 선조님의 기록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독도가 조선의 시료 지배하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1차 사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이 외면해도 이 기록은 유네스코 등재 검토 대상이 된 적도 있거든요. 집 안에는 장안상과 관련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장안상의 초상화였습니다. 비록 후대에 그린 것이지만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이 초상화는 숙종 때 그려진 원본을 바탕으로 복원한 겁니다.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3년에 걸쳐 작업했어요. 장민석 씨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필사본 사본들, 고지도 복사본들, 그리고 역대 제사 때의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1696년 장안상 선조가 수토를 떠난 날에 맞춰 향사를 지냅니다. 음력 4월 초 5일이죠. 마을 어르신들과 후손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장민석 씨와 함께 기념관 예정 부지도 둘러봤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트막한 언덕이었어요. 의성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고 문화재 전문가들과 협력해 유품 복원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내년이면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장안상 선조의 업적을 후세에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견학 올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타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 앞에서 국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인 연구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장안상의 보고서와 일본 고지도, 유럽 해양지도, 현대 측량 자료까지 교차 비교한 종합 분석 영상을 제작했어요. 3주간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예상했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의 보수학자를 비롯하여 보수 유튜버 타카하시 켄지가 장안상의 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45분짜리 긴 영상으로 전면 반박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만을 넘겼어요. 타카하시는 장안상이 실존 인물인지도 의심스럽다며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후대에 조작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내 일부 보수학자들도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맞받아쳤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치로 반박했어요. 만약 우산도가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라면 장안상이 왜 420리라는 거리를 명시했을까요? 울릉도에서 울릉도까지 420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해류 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안상이 기록한 7월부터 9월까지의 남서풍은 현재 기상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현장에서 직접 관측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죠. 책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도 있었어요. 장안상 이후 박세당, 이규헌 등 다른 수토관들도 같은 거리와 방향을 기록했거든요. 이들이 모두 가짜 정보를 공유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해당 문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입장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낸 두 번째 공식 질의에는 아예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태도가 제 영상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유럽과 한국 역사계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한 역사학자는 댓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의 침묵이 오히려 진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프랑스의 해양사 전문가도 장안상의 기록이 17세기 동아시아 해양 탐사의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는 GPS 이전 시대에 이 정도 정확성을 달성한 건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일본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타카하시 켄지는 두 번째 영상에서 저를 한국 정부의 용병학자라고 또다시 공격했어요. 심지어 독일 정부에 저의 연구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베를린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려는 자는 비난받고 침묵을 강요한 자는 무사할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이런 공격이 제 의지를 더 굳혔습니다. 진실은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안상 후손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의성에 도착한 건 향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장민석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향사 준비 현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후손들과 지역 주민들이 제기를 닦고 제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80대 할머니부터 10대 손자까지 여러 후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장민석 씨의 큰아들 장성호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보다 더 열정적으로 장안상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공부하면서 장안상 선조의 위대함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장성호 씨는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옛 문서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셨죠. 가장 어려운 건 한문 해석이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번역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장안상 선조의 꼼꼼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기념관 건립 계획이었습니다. 의성군청과 협력해 부지를 확보했고 문화재청의 정식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셨어요. 장민석 씨는 자랑스럽게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이면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1층은 전시관, 2층은 교육관으로 꾸밀 거예요. 장안상 선조의 업적을 후세에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향사 당일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제례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했어요. 40여 명의 후손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장민석 씨가 충문을 읽을 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선조 장안상공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326년 전 선조님께서 기록한 바다의 그 기록이 오늘도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제례가 끝난 후 음복을 나누며 후손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민석 씨의 조카 장영수 씨는 대학에서 역사와 철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집안 어른들이 하시는 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공부해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독일 학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우리도 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장안상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정신이라는 걸 말이에요. 326년 전의 기록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향사를 마치고 장민석 씨는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조상을 기억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기록은 논쟁 속에 살아있고 그 기록이 있어 우리가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유럽에서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는 역사학자이기 전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본격적인 학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독일 역사학회지에 장안상의 기록에 대한 종합 분석을 투고했어요. 제목은 침묵된 증언, 1696년 조선 수토관. 장안상의 정밀 측량 기록과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서의 의미였습니다. 3개월간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드디어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17세기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어요. 논문이 발표되자 유럽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해양사 전문가 피에르 듀랑 교수는 장안상의 기록이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이클 스미스 교수는 17세기 측량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는 저를 특별 강연에 초청했어요. 2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장안상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기록이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의도적으로 침묵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326년이 지났어도 장안상의 측량 결과는 여전히 정확하거든요. 유럽 학계에서는 제 연구가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장안상의 기록을 인용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된 거죠. 독일 내 동아시아 분쟁 연구자들도 제 논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를린의 자유대학에서는 장안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학생들이 17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에 놀라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석 씨로부터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역 언론에서 장안상 기념관 건립 계획을 다루기 시작했고 의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였습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었어요. 우리 역사에 이런 대단한 분이 계셨다니 자랑스럽다는 반응들이었죠. 일부 역사 교사들도
수업에서 장안상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역사적 근거를 설명할 때 장안상의 기록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베를린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국경을 넘었고 한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 진실이 세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장안상이 1696년에 적어 내려간 그 기록이 326년 후에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또다시 의성을 찾았습니다. 장안상 기념관 예정 부지에 조용히 서서 건설 현장을 바라봤어요.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고 내년 봄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이미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장안상 기념관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1696년 울릉도 우산도 수토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장민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기념관이 완성되면 어떤 의미가 될지 물어봤어요. 장안상 선조가 남긴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지키려는 의지였어요. 그 의지가 326년을 거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의지를 알게 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죠. 의성을 떠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베를린의 헌책방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한국과 유럽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326년 전의 진실이 현재로 흘러왔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장안상이라는 인물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장안상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총도 검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바다를 기록했습니다. 420리라는 거리를, 29도라는 각도를, 남서풍의 방향을 정확히 적어 내려갔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으로 역사를 지켰습니다. 326년 전 한 관리의 성실한 기록이 오늘날 진실의 등대가 된 겁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관찰이, 정확한 측량이, 성실한 보고가 언젠가 역사의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장안상처럼 말이에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장의 낡은 지도가 베를린의 고서전 먼지 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지도 한 모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장안상. 요하네스 크라우제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 앞에서 국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326년 전 성실하게 적어 내려간 기록 하나가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찾아내고 끝까지 지켜낸 장안상 후손들의 이야기. 대한민국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런 자랑스러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잊혀진 영웅의 기록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는 감동러브 장나윤이었습니다.